크리스마스 이브 밤, 묘지 묘비 뒤에 웅크린 채 떨고 있던 꼬마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회장 윤서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 폭설 속에서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도망치는 아이의 눈빛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을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달아나며 떨어뜨린 건 은빛 별 펜던트. 그런데 그 펜던트는 자신의 서랍 속에 있어야 할 딸에게 주지 못한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은 있어도 정작 딸 하나 지키지 못한 노인의 후회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봄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추적하던 윤 회장이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간 모범 사회복지사로 알려진 정영구. 하지만 그의 손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기록, 조작된 서류, 그리고 은밀히 오간 거래. 더 끔찍한 건 세봄에게 내려진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백혈병. 시간이 없었습니다. 68살 노인과 10살 소녀의 목숨을 건 사투. 과연 윤 회장은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머리 숙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딸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38회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딸아이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묘비에 쌓인 눈을 천천히 쓸어내리는데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건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묘비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이 외딴 묘지에 이렇게 작은 아이가 혼자 있다니.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론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외투를 벗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이거라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투를 건네려는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도망친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리고는 눈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쫓았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져서 멈춰 섰을 때 제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헤치고 주워든 건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은빛별 모양의 펜던트.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금속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펜던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8회 전 제가 딸에게 선물하려고 샀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사이 딸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펜던트는 제 서랍 속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펜던트를 꽉 쥐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 눈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손 안의 펜던트가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체온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그 아이가 누구든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저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번엔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펜던트를 코트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이 추운 밤을 어떻게 견딜까요? 어디서 자고 무얼 먹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딸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신발, 사진들, 그리고 맨 밑에는 빈 펜던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내 케이스에 넣어봤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서 이걸 가져갔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아동보호 담당 부서를 찾아갔고 어제 본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실종 신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모습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발머리, 작은 키, 파란 점퍼, 그리고 은빛 별 펜던트.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과 함께 돌아온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제가 본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세봄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묘지에 혼자 있었냐고. 직원은 시설 측에 연락해 보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시설에서는 아이가 외출 허가를 받고 나갔다가 제 시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분명 그 아이는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밖에 있었다고.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설 측 기록이 우선이라고 개인적인 방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청을 나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분명 도망치듯 달아났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법률 쪽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봄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어떤 시설에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묘지에서 떨고 있어야 했는지. 친구는 이틀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손에서 펜던트를 놓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주지 못한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다른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봄이라는 아이는
3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고 현재 담당자는 정영구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기록이 너무 깔끔하다고, 마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아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묘지에서 떨고 있을 리 없다고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걸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딸을 지키지 못한 그날의 후회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라고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받은 자료를 펼쳐놓고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봄이라는 아이의 기록이었습니다. 3살 때 시설에 맡겨졌고 부모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 양호, 생활 태도 양호, 교육 진행 상황 양호. 모든 게 양호였습니다. 너무 양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제없는 아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담 기록, 건강검진 기록, 교육일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리 대상으로서의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번호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함께 보내준 담당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영구, 45살, 민간 후원재단 소속 이사. 10년째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세봄이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어딘가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제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시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같은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서는 희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중년의 여성 직원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후원 문의 차왔다고 하자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팜플릿을 건넸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며 담당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집, 가족. 행복해 보이는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행복이 현실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특히 이런 곳에서는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영구. 그는 저를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악수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시설을 둘러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곳인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영구는 각 방을 설명하며 안내했습니다. 교실, 놀이방, 식당,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몇 명이나 있냐고. 현재 22명이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연령대는 다양하고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또 물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없냐고. 예를 들어 밤에 무단으로 외출한다거나. 정영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새봄이라는 아이는 어떠냐고. 정영구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우연히 알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외부인과 접촉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후원자로 왔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단지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영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새봄이는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러 나갔다고. 오늘은 만나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영구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이름과 직함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는 저를 정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건물의 한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새봄이라는 걸.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영구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시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창문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새봄이는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영구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차가운 손,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새봄이를 언급했을 때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뭔가를 건드린 것처럼.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새봄의 기록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상담 기록이 모두 같은 날짜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꺼번에 몰아서 쓴 것처럼. 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제없는 아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정영구일 겁니다. 저는 펜던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은빛별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이 작은 것이 진실로 가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
세봄이가 왜 그날 밤 묘지에서 떨고 있어야 했는지, 왜 정영구는 저를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막았는지, 그리고 이 펜던트가 어떻게 아이의 손에 들어갔는지,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딸에게 하지 못한 일을 이번엔 끝까지 해내겠다고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새봄이를 꼭 구해내야 한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영구에 대한 추가 정보였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친구가 보내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10년간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여러 상을 받았고 지역신문에도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사회복지사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담당했던 아이들 중 몇몇이 갑자기 다른 시설로 전출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5년간 8명의 아이가 전출되었습니다. 모두 새봄이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그리고 전출 사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적응 문제.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적응 문제라니. 기록에는 모두 양호하다고 적혀 있으면서 왜 갑자기 적응 문제로 전출을 보낸 걸까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출된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전출된 아이들의 기록이 일정 기간 후 모두 삭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삭제라니.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고 있던 작은 몸, 텅 빈 눈빛, 말하면 또 다른 데로 간다던 그 떨리는 목소리. 저는 알았습니다. 새봄이도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정영구가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후원금을 들고 갔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정영구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영구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후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후원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겠지만 제가 지정한 아이의 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영구가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냐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봄이라고.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곧 전출될 예정이라고. 다른 아이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왜 전출되느냐고. 기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던데. 정영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전출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고. 후원자로서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정영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관계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응시했습니다. 정영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후원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락할 리 없다는 걸. 저는 천천히 일어나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계단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세봄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영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달라고. 저는 정영구를 지나쳐 세봄을 봤습니다. 아이는 이미 계단 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시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봄이는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찾고 있다는 것.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영구는 이미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세봄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설 측에서 학대나 방치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외부인이 개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영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아이들을 갑자기 전출시키는지, 그리고 세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시동을 걸고 시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시설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실마리가 보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설 정문에서 정영구가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고 들키지 않게. 정영구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그는 한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폐업한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정영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후 그는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정영구는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영구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영구의 차가운 눈빛, 세보미의 간절한 표정, 사라진 아이들의 기록, 낡은 공장에서 오간 봉투,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빛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것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세보미를 구하기 위해서, 딸에게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엔 반드시 해내기 위해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 세보미를 지키는 일이, 그리고 정영구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이틀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 속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법 입양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불법 입양. 그렇다면 정영구는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기록, 갑작스러운 전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영상만으로는 단순한 만남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보미를 지금 당장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며 건물을 살폈습니다. 3층 건물의 창문들 대부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거나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벤치 옆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영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작은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보미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둘은 정원 한가운데 섰습니다. 정영구가 세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영구는 세봄에게 말했습니다. 곧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새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대답을 하라고. 알겠냐고. 세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영구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세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게, 너무 세게.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정영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봄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영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보다 아이를 왜 그렇게 다루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영구는 비웃었습니다. 이건 교육이라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정영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세봄을 돌아보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봄은 저를 한번 보고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원에는 저와 정영구만 남았습니다. 정영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 뭘 알기나 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영구가 비웃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영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경찰을 부르세요.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정영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영구는 이제 저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저는 서둘러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행동한다고. 정영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봄이는 곧 전출될 예정이었고 그 전출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구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영구에게 어깨를 잡혔을 때 움찔했던 그 모습,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던 그 순간, 저는 서재로 가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은빛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주지 못했던 이 작은 선물, 이제는 세봄이에게 직접 돌려줘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시설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그리고 세봄이를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정영구가 뭐라고 하든, 법이 어떻든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연락했던 아동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세봄의 기록, 사라진 아이들의 명단, 정영구와 브로커의 만남을 찍은 영상.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당국에 정식으로 조사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아동보호당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자료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시설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정영구가 세보미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담당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헤어진 후 다시 시설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라도 건물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설 정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산책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직원 2명의 인솔하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공원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세봄을 찾았습니다. 세봄은 줄의 맨 뒤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왜 저렇게 외로워 보여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놀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 한쪽 나무 아래에 혼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봄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세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놀라지 마. 세봄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기대 같은 것. 저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세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세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떻게 이걸 갖게 된 거니? 세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누구?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번 왔던 할머니. 세봄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거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펜던트를 가져가서 세봄에게 준 걸까요? 그리고 왜? 그 할머니 이름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오셨다가 가셨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들어. 곧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세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약속할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세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세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봄은 일어서서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는 뛰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합류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시설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펜던트를 세봄에게 준 할머니, 그게 누구일까요? 제 집에서 이걸 가져간 사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그 시기의 일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옆집 김 여사님이 오셨다. 딸아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셨다. 펜던트를 보시더니 예쁘다고 하셨다. 김 여사,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8회 전 옆집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분.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혹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38년 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집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라는 분을 아느냐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 여사님.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주인이 요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 여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3층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9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 윤설인입니다. 기억하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인이구나. 저는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펜던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김 여사님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내 딸아이 거였잖니. 이걸 세봄이라는 아이한테 주신 게 맞나요? 김 여사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봄이. 그래, 그 아이.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그 시설에 봉사 갔다가 만났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딸이 생각났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외롭고 슬퍼 보이더구나. 그래서 이걸 줬어. 내가 딸한테 주려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김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허락도 안 받고.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김 여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 구해줘. 거기 좋은 곳 아니야. 내가 봤어. 그 남자 정영구라는 사람. 아이들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구할게요. 약속할게요.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펜던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연결해준 인연이었습니다. 딸과 세봄을, 그리고 저와 세봄을.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세봄이를 그곳에서 꺼내는 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동보호당국의 조사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매일 시설 근처를 맴돌며 세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영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시설 앞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영구의 차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낡은 공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불법 입양 브로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후 그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봄과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 인신매매 현장이라고.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지만 경찰은 1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10분. 그 사이에 세봄이는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봄아. 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정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브로커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세봄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영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디 데려가려고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끼어들었습니다. 새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예요. 합법적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아동보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죠? 정영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계속 나타나는 겁니까? 저는 이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브로커가 정영구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영구가 세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기다리세요.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그 아이를 놓으세요. 정영구가 비웃었습니다. 경찰? 이미 불렀나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그의 자신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합법적인 서류를 준비했을까요? 그때 세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안 가고 싶어요. 세 사람 모두 아이를 봤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들어 정영구를 봤습니다.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정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세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봄아, 우리 얘기했잖아. 좋은 곳으로 간다고. 싫어요. 세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기 있을래요. 정영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세봄을 제 뒤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를 위협하지 마세요. 정영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드는 겁니까? 저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아동학대와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브로커가 긴장한 표로 정영구를 봤습니다. 이거 이상해.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정영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위협적으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관심이나 가지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을 관리하면서요. 관리가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정영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황급히 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가 그의 차 앞을 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를 불법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증거 영상도 있다고, 경찰관들이 정영구와 브로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정영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봄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가고 싶으냐고. 세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이 아이와 무슨 관계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구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우리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세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세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영상, 사라진 아이들의 기록, 조작된 상담 일지, 그리고 세봄이의 증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영구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는지, 밤에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을 안 들으면 어디로 보내진다고 협박했는지,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했습니다. 정영구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했다고, 서류도 다 있다고. 하지만 브로커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정영구로부터 8명의 아이를 소개받았다고, 돈을 주고받았다고,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정영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영구를 아동학대와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브로커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세봄이는 임시로 재보호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는 동안 잠시 경찰서를 나올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세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봄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필요한 건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봄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렴. 내일 천천히 이야기하자. 세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앉은 아이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세봄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다시 그곳으로 안 가도 돼요? 그래. 다시는 안 가.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세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세봄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세봄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세봄은 고개를 끄덕이고 누웠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세보미를 구했습니다. 정형구를 막았습니다. 딸에게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엔 해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보미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반찬, 그리고 따뜻한 우유. 1시간쯤 후 세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잘 잤니? 제가 물었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서 먹자. 저는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세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음식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제가 말했습니다. 세봄이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세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거든. 세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진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양 결핍이 심하고 만성 스트레스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세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겨우 구했는데 혹시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봄이를 지킬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세봄을 재우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빛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것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봄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세봄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세봄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세보미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 치료는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골수 이식입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가장 높은 확률로 적합하지만 세보미는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시면 확률이 낮습니다만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체열을 마친 후 저는 세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저 많이 아파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도 괜찮아. 할머니가 낫게 해줄게. 세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약속할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적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골수 기증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큰 시술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의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입원하시면 됩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세봄에게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할 거라고, 제가 기증자가 될 거라고. 세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다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 세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세봄을 통해 다시 찾은 의미, 이 모든 것을,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입원했습니다. 세봄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세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 제가 물었습니다. 세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워? 네. 세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무서워요? 응, 조금.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세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같은 애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봄아, 넌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마.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세봄을 봤습니다. 아이는 창문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세보미도 잘 받았다고.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세봄의 병실로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세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응, 여기 있어.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냈어. 세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흘리는 눈물일까요? 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봄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세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세봄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은 이제 내 방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세봄은 방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제 여긴 내 공간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줄게. 세봄이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거야. 잘 간직해. 저는 아이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줬습니다. 은빛별이 세봄의 가슴에서 빛났습니다. 딸에게 주지 못했던 선물. 이제는 세봄에게. 그날 밤 저는 세봄을 재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해냈어. 이번엔 지켰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봄이라는 아이를 만났고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저는 창을 닫고 세봄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 우리 세봄아.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복도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와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다. 늦었지만 이번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김 여사님에게, 아니면 운명에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새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38년 만에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